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집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이야.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집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이야. 딸아이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문틈 사이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류만 받으면 바로 집 처분하고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시자. 위례 새 아파트 계약하려면 시간 없어. 그 말 뒤로 사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계속 모실 수도 없잖아. 통장에 7천 정도 남았다며. 집까지 팔면 한 방에 해결이지. 스피커폰으로 사위와 전화 통화하는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순진해서. 내가 엄마 보호해드리려는 서류라고 하면 그냥 도장 찍을걸? 회사 포상여행도 진짜인 줄 알고 카드 그냥 줬잖아. 그 순간 제 다리가 툭 풀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쓸모없다. 집만 넘어오면 끝이다. 요양원.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들이 좁은 문틈을 뚫고 제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도 이 통장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까지도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자원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착한 엄마는 오늘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김순자로 살겠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4이지요. 이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제가 딸에게 모든 걸 바쳤다가 모든 걸 되찾고 여수 바닷가에서 다시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꼭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경기도 고향, 오래된 작은 아파트, 남편과 함께 늙어가려고 준비했던 집이었는데 이젠 저 혼자였습니다. 아침엔 혼자 일어나 따뜻한 물에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점심은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저녁은 TV 소리 들으면서 혼자 밥상을 차렸죠. 아이들 다 키워 내보내고 남편까지 떠나고 나니 집이 참 넓더군요. 넓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텅 비어서 더 휑한 그런 넓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경로당도 나가고 교회도 다니고 가끔 효도 관광이라고 아이들이 보내주는 여행도 따라가 보고요. 그렇게 괜찮은 척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딸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그 첫마디에 제 가슴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둘째 낳고 나니까 진짜 못 버티겠어. 첫째도 아직 5살인데 둘째는 이제 100일도 안 됐잖아. 잠을 통 못 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그 말 속에 섞인 절박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그 절박함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얼마 필요하니? 그렇게 그날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첫 계단인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전화는 비슷한 시각에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힘들어. 엄마, 애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처음 둘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나도 이래서 갚을게. 하지만 3번째 전화쯤 됐을 때 딸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 사실 말이야. 우리 진짜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돈 많이 드는지. 엄마도 알잖아. 엄마 없으면 우리 애들 못 키워. 엄마 없으면 우리 애들 못 키워. 그 말이 제 심장 한가운데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 내가 아직 저 아이에게 필요하구나. 남편 떠난 뒤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비어있던 그 공허함이 잠시나마 메꿔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저는 더 큰 결심을 합니다. 고향 집을 팔자. 딸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가자.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요. 고향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분당에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방 4개짜리 신축 아파트. 제 이름으로 계약했지요. 어디까지나 제 돈으로 산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집은 이미 우리 집이었습니다. 나와 딸, 사위, 손주들 함께 웃고 떠들며 살 새로운 보금자리. 이사날 선영이가 제게 와락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 한마디에 고향 집에 남겨두고 온 수많은 추억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 둘러앉아 김치를 꺼내 밥을 먹는데 손주 둘이 방방 뛰어다니며 노는 걸 보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 잘했다, 순자야. 이게 가족이지.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 내립니다.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딸의 부탁이 슬슬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애들 유치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나 밤새 애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둘째 좀 봐줄래? 엄마, 나 너무 피곤한데 장 좀 봐와줄 수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도와야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 차려주고 옷 입히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 돌아오면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반찬에 김치까지 썰고 한 달, 2달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딸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에 계란말이는 넣지 마. 애가 요즘 그거 안 좋아한대. 그리고는 고마워 한마디 없이 다시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딸도 힘든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가 도와야지. 그렇게 또 하루를 그리고 또 한 달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분당 이사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선영이가 슬쩍 들어와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카드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어? 카드? 무슨 카드?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번 달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딱 한 번만. 그래. 그럼 이번 달만 쓰고 돌려줘.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카드를 돌려주질 않더군요. 선영아, 카드? 아, 엄마. 깜빡했다. 방에 있어. 이따 줄게. 하지만 그 이따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편함에 꽂힌 카드 명세서를 뜯어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50만 원. 제가 쓴 건 동네 마트에서 10만 원 남짓. 나머지는 모조리 딸이 쓴 금액이었습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카페, 음식점 이름들이 주르르르 적혀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 많이 나왔네. 딸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 미안해.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았어. 다음 달에 갚는다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또 다음 달.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나를 속이겠어. 내 딸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불안과 믿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명세서에는 500만 원이 찍혀 있었고 그 다음 달엔 60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통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카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고지서가 모두 제 이름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집이 내 이름이니까 공과금은 내가 내야지. 처음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식구가 넷인데 속으로는 슬며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같이 부담하면 안 되나? 생각만 했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네요. 이번 달에 급여가 조금 늦게 나와서 혹시 이번 달 것만 먼저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 나한테 줘.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2억이 조금 넘게 있던 제 통장 잔고는 어느새 9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아무렇지 않게 네일샵에 다니고 백화점에 가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애들 뒤치다꺼리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가 눈이 반짝거리는 얼굴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포상여행 가게 됐어. 제주도.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애들 다 봐줄게. 마음 편하게 다녀와. 그렇게 딸은 사흘 동안 제주도로 떠났고 저는 밤낮으로 손주 둘을 챙기며 집을 지켰습니다. 딸이 다녀온 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또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찍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주 리조트 238만 원, 제주 렌터카 45만 원, 제주 음식점 32만 원, 회사에서 보내준다던 포상여행 비용이 모조리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영아, 이거 제주도 여행 회사에서 보내준다더니? 딸은 잠시 당황한 얼굴을 하다가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회사에서 포상금을 준 거야. 그걸로 여행 가는 거지. 결국 회사가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엄마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내가 갚으면 되잖아. 다음 달에 갚는다니까 진짜.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설마 내 딸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2달쯤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선영이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같이 보자. 뭔데?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 속이는 사람들 많잖아. 치매 걸린 어르신들 재산 빼돌리고. 그래서 엄마 보호하려고 내가 서류 하나 준비했어. 서류 맨 앞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딸은 부드럽고 조금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엄마 재산을 내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야.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 혹시라도 사기꾼들이 엄마한테 이상한 거 권하면 내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거지.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다 보니 눈에 익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통장 접근 및 관리 권한, 인감증명 사용 권한, 부동산 처분 협의 권한. 이건 단순히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서류였어요. 선영아, 이거 엄마가 좀 더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제 말에 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아니,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데. 돋보기 좀 가져올게. 저는 일부러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랍을 뒤지는 척하면서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 방에서 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약간 덜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쓴다는 스피커폰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서류 보여줬어? 응. 근데 엄마가 더 읽어본대. 에이, 빨리 도장만 받아. 어머님은 금방 헷갈리시잖아. 딸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오늘 안으로 받을게. 어차피 내용 잘 모르시니까.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만 받으면 바로 집 정리하고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시자. 위례 새 아파트 계약하려면 시간 없어. 요양원, 집 정리, 위례 새 아파트.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통장에도 이제 7천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집까지 팔면 3억은 나올 거야. 그걸로 위례 아파트 계약금 넣고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뭐. 우리가 계속 모실 수도 없잖아.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이제 쓸모없어. 집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이야. 쓸모없어. 그 한 단어가 심장을 비틀어주는 듯 했습니다. 딸이, 그 아이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순진해. 내가 제주도 포상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더라니까. 카드도 그냥 주고. 사위가 키득거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얼마야? 150 정도? 적당한 대로 보내면 되지 뭐. 우리가 계속 모실 수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며 저는 천천히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엄마도 보호자도 지켜야 할 대상도 아니었구나. 그저 집 한 채, 통장 하나 가진 쓸만한 자원이었을 뿐. 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나오네. 끊자. 오늘 도장 꼭 받을게. 통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용히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아, 돋보기 찾았는데 엄마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네. 서류는 내일 다시 보자.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딸 얼굴에 1초 정도 잔잔한 당황이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래, 엄마. 그럼 쉬어.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안기면 여전히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커피, 딸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오늘 당장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부요? 7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은 일이라 그래요. 가능할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가능합니다. 신분증 한번 확인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 전 재산은 딸이 모르는 다른 은행, 다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법무사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법무사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절대 그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님이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재산 일부를 신탁으로 옮겨 딸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할 것. 둘째, 집 처분 권한을 오로지 제 의사로만 행사할 수 있게 정리할 것. 셋째, 딸 명의로 발급된 모든 보조카드와 자동이체를 즉시 정리할 것. 저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진행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집에 들어와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선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떡할까? 그 말을 듣고도 이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는 얼굴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지켜봤습니다. 딸이 제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사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딸이 다시 그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때 보여드렸던 서류. 이제 도장 찍자. 그래야 엄마도 더 안전해. 저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척 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엄마 집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니? 딸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보호하려는 서류라니까. 그럼 이건 뭐니? 부동산 처분 협의 권한? 왜 그런 말이 들어있을까? 선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혹시 나 의심하는 거야? 엄마 치매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군가는 대신 처리해줘야 하잖아.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치매 안 왔는데? 짧은 정적 뒤에 딸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봐?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딸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그날 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신진 아파트인데요. 집을 좀 조용히 내놓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신 분이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매매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과 함께 꾸몄던 이 집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네, 매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류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거 미룰 거야? 빨리 도장 찍어야 엄마도 편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너 나 없는 데서 사위랑 무슨 얘기했니?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집만 넘어오면 끝이야. 이 말 누가 했니? 딸 얼굴에서 피가 쫙 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오해야. 그게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돼. 엄마는 들었으니까. 그리고 결정도 이미 했어. 결정? 집 팔았다. 그 말에 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미쳤어. 여길 어떻게 팔아? 저는 그때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내일 할 거니까. 장금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이불을 조심히 덮어준 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 제 옷 몇 벌, 서예 붓한 세트, 그리고 서류 몇 개. 평생 살면서 정작 제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2억 7천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자유인이시네요. 중개사 말에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좀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몇 번을 무시하다가 기차가 출발한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왜 없어? 아파트에 매매 완료 현수막이 달려 있던데. 그게 뭐야?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여수 가는 기차 아니야. 여수? 아니, 거긴 왜 가? 그럼 집은? 우리 집은? 그지? 팔았어. 딸의 비명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뭐?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저는 그제야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네. 뭐?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너희가 고민해야지. 나는 평생 너희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하다가 늙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고민할 거야. 엄마 없으면 우리 진짜 못 살아. 애들은 어쩌라고. 애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아니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아팠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희 통화 다 들었어. 무슨 통화?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집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이야. 집 처분하고 요양원으로 보내자. 이 말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회사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엄마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만. 그래, 힘들었겠지. 근데 선영아, 엄마도 힘들었어. 아빠 보내고 혼자 살다가 내가 엄마 없으면 우리 못 살아. 그 한마디 하니까 다 버리고 내 곁으로 간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는 내 돈이랑 내 집을 먼저 생각했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들지 않았어? 엄마 괜찮아?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전화기 너머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돼? 제발 돌아와. 저는 쳐다볼 수 없는 바다를 보듯 창밖 너머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응, 엄마는 지금 너를 벌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인생을 엄마한테 돌려주는 거야. 엄마, 내가 평생 너희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 김순자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 제발.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여수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달랐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산을 돌며 작고 허름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방 2개, 작은 부엌, 그리고 바다가 살짝 보이는 창문 하나. 월세지만 이상하게도 고향의 내 집보다 더 내 집 같았습니다. 아침엔 밥을 대충 먹고 수건 하나만 들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갈매기 소리에 사람들 웃음소리가 섞이고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싸는 옆을 지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찡해지기도 했지만 저 애들에겐 지갑 대신 엄마 아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용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쪼개 쓰지 않아도 되는 오후. 그게 이렇게 호사스러운 일이었나 싶더군요. 저녁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웃거리다가 서예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붓을 쥔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처음으로 먹을 갈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글씨는 그 사람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조급하면 조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하얀 종이 위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엉성했지만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 글씨가 곱네요. 기본선이 아주 좋아요. 재능 있으신데요? 평생 엄마라고만 불리다가 오랜만에 순자 씨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냥 나로서 좋은 사람일 수 있구나. 여수에 내려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저는 문자들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다.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문자는 가끔씩 왔습니다. 엄마, 건강 괜찮아? 엄마, 나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어떤 날은 딸이 자책하는 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줄도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건지 지금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는 날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선영아. 엄마.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상담? 응, 심리 상담.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봤대. 엄마 감정,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요구만 했던 거라고.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하려고. 일 다시 구해서 다니고 애들도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 더 이상 엄마 지갑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잘했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나 언젠가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진짜로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라도. 근데 지금은 안 되겠지?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엄마는 아직 엄마 자신을 용서하는 중이야. 딸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내가 상담 받는다는 말, 일 다시 시작했다는 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마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 엄마,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허락해주면. 그래, 언젠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나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을요.